그리고 비가 오다가 남부지방과 충청도, 제주도는 오후에, 그 밖에 중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규였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이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의 피서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몹시 무더운 어느 날 더운 방 안에만 있는 임금에게 하루는 신하가 서늘한 곳으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정조는 이런 말을 했다죠. 더위를 피해 자꾸 서늘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기어코 더 서늘한 곳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만족할 때가 과연 있겠는가? 지금 있는 이 장소를 지족, 만족스럽게 여기고 참고 견디면 여기가 서늘한 곳이다. 글쎄요, 이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런 정도로 요즘 참 더운데요. 견디기 힘들 만큼 더운 요즘인데 물론 옛날과 비교하기에는 이 도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조의 피서법을 들으면서 더위 때문에 화들짝 놀랐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여러분의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이 많아서 한여름밤 잠 잘 자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문자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신다든가 죽부인 대신에 이 페트병을 얼려서 옆에 끼고 잔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냥 골아 떨어지신다든가 이 열대야를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 있으실 겁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 방송 보고 듣고 하시는 분들도 게시판 통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지금 저의 모습과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태풍 프란치스코가 점차 올라오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는데 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부산도 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의 경로가 조금 바뀔 것 같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형급 태풍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오늘 오후 6시에 그 부산 남남 동쪽 한 120km 부근 해상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0시 경상남도 밀양 남남 서쪽 한 20km 부근을 이제 지나서 동해안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계속 북상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일 오후 6시께 강원도 속초 인근으로 해서 이제 나가면서 소멸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네. 원래는 이제 전라남도 여수하고 경상남도 통영 사이를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진로가 약간 동쪽으로 더 치우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4일 이제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한 그 9호 태풍 레키마 경우는요. 지금 대만 쪽을 향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거의 지금 경로가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좀 약한 중형급인데 어쩌면 한반도 쪽을 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좀 비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폭염 속에 이 선풍기나 에어컨 많이 쓰는 계절인데 간밤에 이 정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해마다 지금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 경우에는 좀 이틀째 정전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단지에도 어젯밤 10시쯤 정전이 발생을 좀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 11시 10분께는 전남 목포시의 17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또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의 원인이 그 에어컨 실외기였던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증언 등이 좀 있어서 이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수원, 동탄, 대구 이런 곳에서 이제 정전 피해가 계속 이제 발생했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을 했고 원인은 이제 노후 변압기로 예.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뭐 많이 좀 이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전기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에 변압기는 아파트 건설 당시 그 당시 용량 그대로라는 거죠. 얼마나 낡았습니까? 예, 낡은 데다가 용량도 지금 이제 초과되다 보니 예. 지금 폭발 사고가 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오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성에 이 생활용품 만드는 공장에서 폭발음이 네. 들려서 119가 출동했다면서요. 지금은 어떤 예. 상황입니까? 예,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후 이제 1시 15분께니까 뭐 지금 뭐 얼마 전 얘기입니다. 예. 지금 사망자는 지금 1명이 발생했고 이제 7명이 지금 이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 사망하신 분이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이시랍니다. 아, 그래요. 예, 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7분 이제 경상을 입으셨다라고 하고 이분들은 주로 이제 그 공장 직원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당초에 이제 폭발음이 들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뭐 때문에 이런 폭발음이 발생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규명이 좀 필요한 그런 그 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진화 작업 중입니까, 지금도? 예, 아직도 지금 진화 작업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 한 50여 대, 소방관 130여 명 정도 투입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불합리한 경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행정구역이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예, 우선 이제 두 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2건이 이제 처리가 돼서 9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시하고 용인시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일단 이게 지금 조정이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 거고요. 부산 북구하고 사상구 역시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 2월에 입주한 그 한 아파트 단지 진입로가 다른 구에 이제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원래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구 쪽으로 네. 그 부분을 이제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들이 이번엔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군요. 어쨌든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이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기초가 된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세세하게 조정을 좀 해야 할 것들이 의외로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농촌에서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피해가 많은데 산림청이 이 소각 안 하기 캠페인에 동참한 마을에 표창장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보면 이제 그 봄철에 논 밭두렁에서 불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화재의 원인이 특히 이제 산불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쓰레기 불법 소각 때문에 또 이제 이게 화재로 연결이 되면서 산불이 또 크게 발생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서 예. 2014년부터 이 산림청이 이 캠페인을 벌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서약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 캠페인 이런 걸 네. 벌였고요. 올해 이제 1월부터 5월 사이에
한 2만 2천여 개의 마을이 이 캠페인에 참여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전체 산불 가운데 소각 산불 비율이 한 25% 정도로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좀 나타나고 그래서 그래서 산림청이 이제 소각 산불 없는 이 녹색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마을 중에서 좀 성과가 뛰어난 전국 300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예. 우수마을 현판식을 이제 거행을 한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장님들 34명 정도에게는 표창장도 수여를 한다고 하네요. 예. 이 표창장 주면서 또 우수마을 현판 달아주면서 이 불법 소각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도가 도내에서 유통되는 이 건어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량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상당히 새로운 조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멸치 한 37건, 밴댕이 11건, 황태 9건, 홍합 6건 이래서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조 수산물 한 63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중금속 잔류량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납, 카드뮴, 수은이 이제 주 세 종류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멸치 경우에 납 잔류량은 기준치의 30% 이하, 또 카드뮴 잔류량은 기준치의 50% 이하, 수은 잔류량은 기준치의 10% 이하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뭐 밴댕이, 황태, 뭐 홍합 등도 마찬가지 기준치 이하의 수치를 보였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장 부위에는 잔류량이 몸통이나 머리 부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로 이렇게 내장을 빼고 이렇게 뭐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어찌됐건 내장은 가능한 빼고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더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어쨌든 뭐 이런 조사 결과는 먹을거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좀 덜어줄 수 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이 넉 대 가운데 한 대꼴로 어린이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적합한 차량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천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초등학생 2명이 이제 사망을 해서 상당히 또 그렇죠. 그때 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가 그래서 이제 관할 내에 있는 통학버스들을 다 조사를 했답니다. 네. 3,600여 대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한 24.9% 그러니까 25% 정도 되죠. 그러니까 4대 가운데서 한 대꼴 정도로 부적합 차량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래요. 네. 부적합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하차 확인 장치 불량, 그리고 이제 불법 개변조 이런 것이 지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소화기라든가 비상탈출 망치 불량 이런 것도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발견됐다 그러고 보조석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또 많이 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안전을 좀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런 차량 좌석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 15명은 지금 불구속 입건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자, 이 태풍 프란치스코 북상에 따른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이 3시 현재 이 통영시, 거제시 동부 앞바다, 경남 중부 남해 앞바다,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부산 앞바다, 또 부산 광역시, 울산 광역시, 울산 앞바다, 거제시, 이 남해군 지역에 지금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외출 가급적 자제하시고요. 이 방송 통해서 기상 정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물 출입문과 창문은 꼭꼭 잠그시고요. 입간판 포함해서 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은 좀 없애거나 좀 묶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 문자 주제는 한여름밤 잠 잘 자는 방법 이렇게 정했는데요. 6755님, 독서하면서 간식 먹으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했는데 살찌진 않을까요? 간식 먹으면서 잠이 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호 씨,
이 태풍아 물만 적당히 내리고 피해는 좀 주지 말라. 이 태풍 프란치스코에게 또 경고의 문자까지 보내오셨네요. 오늘 문자 주제는 이 여름밤 잠 잘 자는 방법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얼마 전에 이 괴산군에서 네. 홍고추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광장에서 홍고추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3일과 8일에 맞춰 5일마다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품질 좋은 괴산 청결고추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시작한 홍고추 시장은 해마다 구매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추의 특징 때문입니다. 네. 네, 일교차가 큰 청정 지역에서 자란 괴산고추는 선명한 홍색을 띠고요. 특유의 단내가 납니다. 네, 지금은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개량종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유, 어떤 역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이 조선 초기에 나온 고추의 원조는 쇠뿔 고추입니다. 네. 네, 이 고추는 매운맛, 단맛, 신맛이 교차해서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던 품종인데요. 바로 이 쇠뿔 고추가 괴산군에서 최초로 재배가 됐습니다. 이 쇠뿔 고추는 소의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네. 아주 작지도 않고 계량종처럼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더욱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매년 품종을 개발해서 변화되는 것도 많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변하지 않는 건 쇠뿔처럼 곱게 뻗은 고추의 모양, 색깔 그리고 네. 맛입니다. 이렇게 신선한 고추를 구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분주하게 장터를 찾는 분들도 있고요. 판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양근으로 말리려고 해갖고 80kg 샀습니다. 고추 이래 보면은 아주 너무 오래되면은 색이 좀 시커멓게 되고 정상적으로 된 거는 빨갛거든요. 빨간 거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와서 사는데 뭐 작년이랑 거의 뭐 작황도 좋고 전 이제 크기하고 매운맛 뭐 이런 거 정도 물어보고 생산자한테 직접 물어보면 아무래도 농민들은 좀 정확히 알려주니까 믿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가졌어요. 언제 따신 거예요? 8월 초에 올해 이 고추 농사는 어떠셨어요? 초반에 너무 가물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좀 사람들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왔잖아요. 초반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네. 작년보다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많이 파셨어요? 괜찮네 예상외로. 얼마나 파셨는데요? 어이 나 400kg 가져온 거 다 팔았으니까 안 파냈으면 된 거지 뭐.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고추 시장이 없으면은 박스 작업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것도 좀 뺏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40kg씩을 담아가지고 하니까 인력을 조금 줄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점이 있다고 봐요. 아, 괴산의 이 쇠뿔고추 참 모양이 궁금한데 네. 사진 속에서 조금 모양을 볼 수 있어요. 네. 아주 잘생긴 고추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고추 작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고추 첫 수확 시기는 8월 초입니다. 뭐 앞으로 날씨에 따라서 농사의 결실이 좌우가 될 텐데요. 현재로 봤을 땐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다만 수확량이 줄었는데요. 지난해는 1kg에 4,000원 안팎으로 가격이 형성이 됐고요. 53톤에 달하는 홍고추가 거래가 됐습니다. 네. 올해는 고추 재배 면적이 다소 줄면서 50톤 정도 거래될 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르나요? 네, 7월 초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 농민들이 물 주는 작업에 좀 땀을 많이 흘렸는데요. 예. 지금은 신종 칼라병이 생겨서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입니다. 그 수확할 때 어쨌든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실 기대하고 그나저나 이 괴산 홍고추 시장도 그렇지만 이 괴산 고추 알리는 데 큰 몫을 하는 게 또 축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괴산의 고추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 건 매년 열리는 괴산 고추 축제입니다. 오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데요. 이 농민들이 홍고추와 또 말린 고추를 판매하고 또 여러 가지 독특한 행사로 매년 관람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괴산 고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가 지난 3일부터 열린 홍고추 시장인데요. 네. 다음은 괴산군 고추생산자협의회 이종희 회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홍고추 시장 어려운 점은 고추는 굉장히 좋은데 장사꾼의 농간에 의해서 가격이 들쑥날쑥거리고 사실 자유롭게 시장에 서서 해야 하는데 가격을 자기네들끼리
좌지우지 해가지고 단합한다고 그러나요? 막 있어서는 안 되는데 생산자가 좋은 건 가격을 높게 주고 질이 떨어지는 걸 가격이 이렇게 낮게 주고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그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하려고 하니 이게 안타까움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홍고추 시장이 이제 5일 간격으로 쓰는데 홍고추가 전국적으로 사러 오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홍고추는 날씨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거든요. 앞으로 날씨가 좋다고 하니 많이들 사가지고 가셔서 많은 그 이웃 간에 홍보 좀 해서 홍고추 시장도 홍보도 되지만 우리 축제, 계산군 축제뿐만 아니고 계산군 고추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최고의 품질만 고집한다는 괴산 청결 고추 숫자가 3과 8이 들어간 날짜에 맞춰서 열립니다. 5일마다 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날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광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홍고추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네. 시간 되시면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홍고추 시장은 이번 달까지 열린다는 거 그리고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는 거 꼭 예. 참고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오전 7시까지입니다. 아, 그 2시간밖에 안 해요? 네. 아유,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올해 홍고추 시장 좀 많은 분들로 북적거렸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안동으로 가봅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안동도 많이 덥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좀 구름이 많긴 한데요. 흐린 날씨 보이면서 30도 그래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경북 의성에는 여름만 되면 변신하는 이색적인 박물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한 조문국 박물관의 이야기인데요. 3년 전부터 여름만 되면 이곳에 오는 방문객들은 수영복을 입고 튜브를 가진 채로 찾아옵니다. 예. 이 박물관의 수영장이 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여름철에는 박물관 관람객보다 수영장 방문객이 더 많아지면서 이곳에 오면 수영장인지 박물관인지 순간 잠시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면서 또 수영장도 함께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박물관 바로 옆에 수영장이 문을 연 건데요. 1,000명이 동시에 수용 가능한 물놀이장으로 규모도 웬만한 물놀이장 못지않습니다. 이 어린이와 성인이 놀 수 있는 1,122제곱미터 규모의 자이언트 물놀이장과 탈의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고요. 그 옆에는 4세 이하의 유아들이 놀 수 있는 20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물놀이 시설인 난장이 놀이터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푹푹 찌는 이 무더위, 조문국 박물관 물놀이장에서 뿜어내는 시원한 물줄기 소리 들으시면서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현 시각부터 정각까지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용객분들께서는 안전하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성 주민입니다. 일단은 시골 놀기는 이제 저출산이고 이런 데다 보니까 애기들이 없고 이거 시설함으로써 객지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또 애기들 위주로 놀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이 시설이 지금. 대구에서 왔어요. 애들 첫째가 학교에서 이제 그 견학하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하기 전에 또 유물 같은 거 보고 여기 와서 또 물놀이도 하고 신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박물관하고 물놀이하고 같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좀 많이 색다른 부분. 꿈이요.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애들 방학 맞이해서 이렇게 놀러 왔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런 토기 그릇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기도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재밌대요.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동그랗게 내려오는 그런 데 재밌었어요. 네. 뭐 태풍은 지금 올라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은 이 물놀이 시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의성 가까이 뭐 구미나 안동, 군이나 대구에서까지 찾고 있는데요. 이곳이 생기면서 달라진 부분이 적막했던 시골이 아이들의 행복한 비명소리로 북적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 소리 들으니까 동네 어르신들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의성이 고대 국가인 조문국이 존재하는 지역이 되면서 이제 이 조문국 박물관이 문을 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물관이 어쩌다가 수영장까지
언제까지 운영하게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해요. 네, 이곳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의성에서는 유일한데요. 이 친근한 이미지의 박물관으로 방문객들에게 다가가고자 이렇게 수영장을 조성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의성 조문국 박물관 송태훈 관리계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 의성조문국 박물관은 그 선사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의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박물관의 그 일반적인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인구가 소멸되어가는 의성에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지난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장은 금성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굽다리 접시, 의성 토기, 깃털 모양의 금동관을 형상화해서 분수와 놀이 시설을 만들어 조문국 박물관의 특성을 살린 시설로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한창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용객들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 500명 내외, 주말에는 1000명 내외 방문객들이 이용하고요. 작년에는 약 16,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물놀이장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저희 박물관의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물의 특성을 살린 물놀이 시설이라 그럴까요? 지금 유튜브로 네, 화면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네, 금관 금관으로 된 것도 있었고요. 형상일. 네, 형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토기 형태로 그런 유물을 찾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규모도 꽤 큰데 네. 어쨌든 아이들 물놀이도 즐기고 또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일석삼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2017년 1년간 시범 운영 후 지난해부터 이곳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운영되면서 여름엔 안전요원이나 주차요원, 환경정비요원이나 매표소 보조 직원까지 20여 명을 채용했기 때문인데요. 네. 또 내년쯤에는 상상 놀이터라고 해서 고고 발굴 체험이 가능한 체험 공간이 또 물놀이장 옆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좋은 피서지 많지만 이색적인 박물관에서 아이들 역사 공부와 의성 여행, 또 물놀이까지 다양한 경험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고용 창출까지 또 일석삼조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설이군요. 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한여름밤 잠 잘 자는 방법. 3847님, 찬물로 샤워한 뒤에 김치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열무 물김치 국물 한 대접 들이키면 속 시원하니 잠 잘 옵니다. 양치하고 주무시는 거죠. 6952님, 잠자기 전에 큰 얼음을 그릇에 담아 발밑에 두고 선풍기를 켜면 한결 시원해집니다. 하셨고요. 6406님, 찬물로 등목하고 수박 먹으면서 부채질하면 스르르 잠이 옵니다. 하셨어요. 정재호 씨, 선풍기는 간접바람으로 타이머 설정해서 오랜 시간 바람을 쐬지 않도록 하고 에어컨은 오래 켤 경우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젖은 빨래나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로 보고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박노진 씨가 앞서 안동에 이 물놀이 시설 들으시면서 이런 시설 어린이 많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황인성 씨는 에어컨은 전기요금 때문에 계속 켜지 못해요. 하다못해 선풍기라도 30분씩 타이머 돌려놓고 자는데 이 타이머 꺼지면 또 깨고 다시 켜고 자는 걸 반복하게 돼서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 예. 박이순 씨, 저녁에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고 온수 샤워하면은 꿀잠 잡니다. 찬물 샤워가 아니라 따뜻한 물로 몸을 좀 풀고 자면 아주 숙면에 취한다고 하셨는데 박이순 씨 저희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한테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06님, 찬물로 등목하고 수박 먹으면서 부채질하면 아까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나요? 예, 스르르 잠이 온다고 했는데 6406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열대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여름밤에 잠 잘 자는 방법 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유튜브 게시판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립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날씨 전해주세요. 네, 서울은 지금도 숨이 턱 막히는 폭염 속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36.7
27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부산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 시간보다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1시간 사이에 강우량이 10에서 20mm가량 증가할 만큼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남부 지역으로도 비의 영향을 점차 받고 있는데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태풍인데요. 지금 부산 남남동쪽 14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한 상태고요. 오늘 저녁이나 밤에 남해안 지역, 부산 옆 남해안 지역으로 상륙을 해서 자정 무렵이면 대구를 지나 내일 이른 아침 강원도나 경상북도 경계 부근에서 열대 저하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여서 특히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가 내려도 경상도 해안 지역과 강원 영동 지방은 무려 200mm 이상의 아주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상 강우량 강원도, 경상도, 충청북도 지역은 50에서 150mm, 서울도 비가 내릴 텐데 그 밖에 내륙 지역과 함께 10에서 60mm, 서해안 지방은 5에서 40mm로 지역차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안 과 남해안 지역은 시속 100k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세찬 바람이 부는 만큼 오늘과 내일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서쪽 지역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 이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 이 폭염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6.7도, 습도는 31%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경은 씨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평소보다는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동창원 국도 진출로입니다. 승용차 단독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금호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됐지만 여파 때문에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기흥 동탄에서 수원 쪽으로 정체고요. 또 신갈에서 죽전 휴게소 사이 작업 때문에 5km 구간 밀립니다. 이후로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춘장대 부근 역시 작업 때문에 일대 정체고요. 이후로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일제에서 금천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는 진부 3터널부터 진부 2터널 사이, 또 봉평터널에서 면원 부근과 마성터널 일대로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상남 5터널 사이, 또 내촌에서 내촌 1터널, 동홍천 부근, 다시 춘천에서 남춘천 부근과 이후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전체 2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오전 수출 규제에 관련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 시행세 측에 개별 허가가 필요한 품목이 더 늘어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12일로 종료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이 제한됩니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봅니다. 자, 오늘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도일보 방원기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 이 전국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끊이질 않는다면서요. 네,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까지 모든 제품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류부터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본의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 맥주하면 떠오르는 제품도 매출이 확 감소한 모습입니다. 네. 편의점들은 일본 담배를 진열하지 않고 있고 곳곳에서 불매운동이 활활 타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약사계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예. 대전시 약사회는 불매운동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고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불매운동을 독려한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실제 대전의 약국 몇몇은 자발적으로 미리 참여해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지까지 써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 담배 진열도 안 하고 또 약국에서는 이 불매운동 포스터도 붙이고 다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일본계 저축은행도 다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전에 일본계 저축은행은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자금으로 묶여있다 보니 쉽사리 불매운동으로 번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민들의 눈통을 사는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대전 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그 기업의 피해 지원을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계 저축은행들은 피해 기업의 지원 대책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불매운동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일본 관련 불매운동 금융권 리스트에 일본계 저축은행이 다수 포함된 게 이 때문입니다. 예. 일본계 저축은행도 조만간 불매운동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 전망이 또 나오곤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계 저축은행들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전에서는 특히 일본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면서요? 네, 대전 중고차 업계에서 일본 브랜드 그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해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예. 예. 이거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으로 여러 브랜드의 일반 차량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네. 일례로 지난달 인천에서 자신의 일본 브랜드 차량을 직접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벌어지면서 어허. 구매 문의가 전보다 확연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고 평화소녀상까지 철거한다는 소식에 업계에서는 일본 차량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차량 가격을 원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아도 판매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푸념하는데요. 예. 판매가 안 되다 보니 이 차량이 애물단지로 전락할까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반일 감정으로 이 분위기상 차를 좀 내다 팔고 싶어도 전혀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일본 브랜드 차량을 소유한 지역민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네.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기 껄끄러운 이들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연락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구매를 안 합니다. 예. 이런 현상은 이제 일본 브랜드 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 일종의 테러가 좀 한몫하는데요. 일본 브랜드 차량 카페엔 차량에 침을 뱉거나 열쇠 등으로 긁힌 자국에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네. 때문에 차량을 해를 가하거나 이들이 생길까 봐 차량을 판매하라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 보니 판매 또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남성은 본넷 위에 침을 뱉은 자국들이 요즘 따라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고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혹여나 자신이 일본 차량을 탄다고 욕을 먹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일본차 소유자들도 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이 수출 규제 이후에 화이트리스트를 한국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날에 대전역 대합실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 한 시민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도를 넘었다며 비판했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더해 화이트리스트까지 제외해버리니 좋은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게 맞지 않겠냐며 그리고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이번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불매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한 시민 역시 먹는 것부터 옷, 주류 등 일본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은 더욱더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유통업체부터 백화점 등도 일본 기업과 관련된 건 일제히 먹지도 사지도 않겠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내비쳤습니다.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세게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이 경제 도발에 따른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외에 또 이 평화의 소녀상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는 소녀상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면서요. 네, 일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는 소식에 대전 시청 인근에 있는 평화소녀상 앞에는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고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를 대동한 부모들부터 연인, 친구 등 가릴 것 없이 지금 35도에 육박하는 이 더운 날씨에도 평화의 소녀상 앞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소녀상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등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또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선 일본을 향한 규탄 대회도 열렸는데요. 오늘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반일 투쟁 선포를 했습니다. 각 기업 그러니까 사업장 특성에 맞게 반일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예. 일본 평화소녀상 철거와 맞물려 대전 평화소녀상에도 선포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 일본 평화소녀상 철거가 그 나고야시에서 전시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소녀상도 좀 만들고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대전 시민들의 이런 염원이 이 촛불 집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대전에서도 곧 나타날 예정입니다. 네. 광복절 전날인 그러니까 14일 오후 7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 도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를 규탄하던 몇 년 전 모습이 일본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으로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대전을 방문하실 예정이거나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은 이날만큼은 차량을 이곳으로 지나다니시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날 광복절 전날인 일본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인 만큼 뜨거운 가슴을 담은 촛불을 들고 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반일 투쟁 촛불 집회, 이 촛불이 들불처럼 더 번져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도일보의 방원기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무척 더운데 지금 앞서 날씨가 지금 기온이 36.7도 서울이. 네, 40도까지. 밖에 나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어쨌든 이렇게 더울 땐 또 덥다 얘기를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 예술기행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그 전남 광양 섬진강변에 있는 전국 최초이자 최대의 그 매화꽃 궁전이라고 불리는 네. 광양에 있는 매실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매실마을 하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매실마을을 일구신 홍쌍리 여사를 만나는 건가요, 오늘? 맞습니다. 예. 네. 그 철이 조금 지나가긴 했는데요. 매년 3월 말경에 매화축제가 열리거든요. 네. 그 온 마을이 그 매실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부를 일구는 그런 마을인데 전남 광양군의 그 다안면입니다. 그 중심에 그 매실명인 홍쌍리 씨가 운영하는 매실가라고 하는 매실농원이 그렇죠. 있고요. 5만여 평에 이른다고 해요. 그 동산에 전부 매화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연평균 100여만 명이 다녀가는 남쪽 지역의 최대 어떤 명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네. 이때 정말 매화 꽃 구경하러들 많이 가시는데 이 매실 수확은 한 5월 말 6월 초.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청매실이 좀 많이 5월, 가는 것 같습니다. 홍매실이 6월. 아, 그래요. 네. 예. 이 첫 매실 명인으로 지정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쌍리 여사. 네, 그렇습니다. 이 매스컴에서 여러 번 소개돼서 그렇죠. 유명한 분이세요. 네네. 예. 그 식품 명인 14호, 또 식품으로는 최초로 명인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1994년부터 전남 광양에 그 매실 농원을 차리신 다음에 차츰 그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이제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네. 그 수출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2008년에는 100만 불 수출다 훈장을 받으시기도 하셨대요. 예, 국내 최초로 이제 식품 명인이 되셨고.
그 광양 매실축제의 그 본거지입니다, 거기가. 네. 그 덕에 그 광양군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그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지난 2011년에 69세 나이에 서울문학인이라고 하는 종합문예지에 그 학처럼 날고 싶어라 이런 제목의 시를 써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어엿한 시인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여러 그 에세이도 많으신데 뭐 밥상이 약상이라 했제, 뭐 또 인생이 파도 쳐야 재미있제, 뭐 이런 그 책들이 있는데 올해 3월에 시집까지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인으로서 이분의 삶을 좀 조명하고 시 세계를 만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집을 또 많이 내셨는데 인터뷰에서 들어봤는데 초등학교까지만 이분이 다니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배운 사람들하고 막 맞상대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됐고 또 네. 시도 이제 쓰고 싶어서 썼고 뭐 이렇다고 하셔요. 낮에는 뭐 큰 머슴이고 뭐 손발이 닳도록 매화나무 신고 가꾸고 이런 네. 일을 하시고 밤에는 새벽까지 책을 읽고 시를 쓰고 뭐 이런 오랜 세월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 이 책도 많이 읽으시는군요, 이분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등단시를 잠깐 보면 학처럼 날고 싶어라 이런 시인데 예. 이렇습니다. 이 여인 밤매던 홈이 놓고 섬진강 새벽 안개 속의 학처럼 아름다운 오색 무지개 우산을 쓰고 그윽한 꽃향을 한아름 보듬어서 마음이 아픈 가정마다 다 나누어 주고 싶어라. 이게 첫 번째 단락인데요. 네. 예, 뭐 아름다운 시를 쓰시죠. 마음도 아주 넓은 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시를 보니까. 네. 예. 자, 계속해서 어떤 시를 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마침, 이제 네. 자연 속에서 사는 분이시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시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먼저 꽃, 벌, 나비사랑이라는 그 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꽃, 벌, 나비, 사랑, 홍쌍리. 봄이면 이름 모를 꽃들은 흙 속에서 겨울잠 깨어나고 향기로운 꽃 속에선 벌나비가 꿀밥 많아 행복해서 윙윙할 때 꽃밭 매는 어매들은 시집살이 고생한 이야기, 영감 못 낳고 아들 불쌍코 며느리 욕하는 부하풀이 재미지다 하네. 꽃가수 나는 벌나비야 내일 또 와. 매화나무 그늘에 들국화, 감국, 향유 피는 초가을에 꽃 속 꿀밥 배불리 먹고 벌은 배 두드려 감서 윙윙 노래 부르고 나비는 나풀나풀 춤추고 예쁜 꽃들이 벌나비 불러 모아 춤추고 노래 부르는 잔치에 개미들은 줄지어 벌나비 먹다 남은 찌꺼기 물어 나른다. 꽃이 좋아 꽃을 심어 꽃처럼 살고 싶어 울고 웃으며 살아온 세월아. 우리도 꽃, 벌, 나비처럼 살아보고 싶어라. 하얀 머리 바람에 날릴 때까지. 참 아름다운 시예요. 예. 네. 그 어떤 순수하고 맑으면서도 인생의 깊이가 이 시 안에 다 담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홍쌍리 시인의 인생은 매화나무하고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곡절이 참 많으신데요. 그 매화농원이 생긴 거는 1994년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시아버지 되시는 김오천홍이라는 분이 31년도에 밤나무 1만 그루, 매화나무 5천 그루를 그 일본에서 들여다가 그 동산에 심으셨고 그다음 매화나무 전목 기술도 익혀오셨다고 합니다. 네. 홍쌍리 시인은 23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시부모 수발하면서 그 굉장히 어렵게 사셨는데 나중에 병고까지 얻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취급도 못 받고 이제 시가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서름이라든지 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어떤 그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귀면서 사시다가 예. 그 매실탄물에 손이 깨끗이 씻기는 걸 보고 어떤 그 그러니까 소독 얼룩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얼룩이 이렇게 씻기는 걸 보고 속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마시면 뭐 이런 예.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예, 그때부터 이제 시아버지를 조르고 또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밤나무를 베어내고 전부 매화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매화밭이 된 건데 인생 자체가 참 눈물겨운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시 한 편 더 만나볼까요? 네, 그러시죠. 집신과 검정 고무신이라는 시인데요. 네. 요건 고생담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집신과 검정 고무신, 홍쌍리. 매화나무 심으려고 3,000평 넘는 대나무 뿌리 판에다가 힘껏 찍은 쇠스랑에 발등이 찍혀 뼈에 박힌 쇠스랑을 시숙님이 빼내는데 얼마나 아픈지 악을 쓰는데 쇠도 고를까봐 입으로 피를 빨아내고 쑥 뜯어 비벼서 붙이고 칡 잎으로 싸고 칡 줄기로 짜매서 지혈되라고 내 발목을 흔들어주던 시숙님. 소매 끝으로 눈물 닦으시며 재수씨 왜 이러고 사요. 대나무도 돈 되는데. 시숙님 매화나무 심으려고 예. 찍힌 왼쪽 발이 너무 붓고 아파서 큰 집신 왼발에 신고 오른발엔 검정 고무신. 몇 달째 일하다 쇠스랑 찍힌 발목에 피고름이 질질. 된장 바르다 육은 피가루 바르고부터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해도 큰 집신 삼아주신 이 노인 덕으로 날마다 지팡이 짚고도 일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 흉터 크게 남아 비 올라 하면 지금도 심벅거린다. 시숙에 대한 고마움이 또 절절히 묻어나는 작품이에요. 네, 정말 그리고 또 뭉클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이 시를 통해서 느껴지네요.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그 매화농원을 일구셨고 앞서 이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매년 찾아온다고 평균 하는데 그렇게 다녀가신다고 그래요. 입장료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굉장히 수입이 클 텐데 입장료를 예. 받으시면 그 홍쌍리 매실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게 매실농원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매실관광의 매실 마을에 이제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그 중심이 단연 홍쌍리 매실가입니다. 네. 그 밤이 낮처럼 환하다고 그래요. 매실꽃 때문에. 왜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관광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 한 절정에는 가보질 못했는데 언제고 한번 그렇게 하얀 세상을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대자연을 이렇게 자식처럼 품고 사시는 분, 그 시 작품을 어떤 그런 자연을 의인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들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땅 예술기행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한여름밤 잠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많이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매일 저녁 7시 20분